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간 곡면이 주어졌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z=fxy로 표시되는 이변수 함수가 공간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이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산을 이렇게 펼쳤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우산을 이렇게 펼쳤을 때 우산의 그 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공간에 펼쳐져 있는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적분의 응용편에서 배웠던 회전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와는 다른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회전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어떤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절에서는 z=fxy라는 양함수가 주어졌을 때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요. 요 다음 단원에서는 교재 제15장 백탐 이분적분학에서는 곡면을 매개변수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 면의 넓이를 구하는 좀 더 일반화된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은 지금 배웠던 내용이 뒤에서 배우는 내용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z=fxy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공간 곡면의 표면적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가정을 하려고 합니다. z=fxy가 xy 평면 위에 떠 있는 그런 곡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함수 z=fxy가 x에 대해서도 편미분이 가능하고 y에 대해서도 편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속까지도 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런 조건 하에서 공간에 펼쳐져 있는 곡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간에 펼쳐져 있는 곡면을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간에 펼쳐져 있는 곡면이 하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곡면이 z=fxy라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공간 곡면의 xy 평면의 그림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우산을 펼치면 우산의 수직 그림자를 생각해 보면 그 그림자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원도 아니고 약간 삐죽삐죽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도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일반적인 도형을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좌표축에 평행하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그림자 영역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그림자 영역이 XY 평면에 평행한 직사각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기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으로 XY 평면의 그림자가 그려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그래프가 XY 평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림자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시한다면 대략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자 영역을 리전의 약자를 써서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유도할 때 위에서 R을 내려다본 이 적분 영역 R을 우리가 바둑판 모양으로 좌표축에 평행하게 잘게 쪼갠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이 여기서도 이 영역 R을 X축에 평행하게 또한 Y축에 평행하게 잘게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잘게 분할한다는 뜻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얘네들을 각각의 좌표축에 평행하게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축에도 평행하게 이렇게 분할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X축이에요. 여기가 X축이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를 A라 놓고 이쪽은 B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X축에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우리는 위치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맨 왼쪽 얘를 X0라 하고 그 다음에 X1, X2, X3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얘를 XN번째 점이라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XI번째 점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XI 플러스 1번째 점이 있겠죠. 우리는 앞에서 XI-1, XI 이렇게 많이 표시했는데 그냥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Y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Y축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C, 여기를 편의상 D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Y축을 C부터 D까지 Y축을 잘게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얘를 위치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맨 왼쪽 점을 Y0, 그 다음에 Y1, Y2 쭉 가서 맨 마지막에 D를 YN번째 점이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딘가에 YJ번째 점과 그 다음에는 YJ 플러스 1번째 점 이렇게 있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만나는 위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영역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얘네들은 영역 자체를 이렇게 표시하니까는 I 플러스 1번째 점이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R 그리고 여기 IJ로 표시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꿔봅시다. 아무래도 앞에서 했던 방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영역은 RIJ 영역입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만큼의 간격은 우리는 잘게 쪼갠 이 간격을 우리가 델타 등분에 따라 보겠습니다. 델타 X라 놓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체 B-A라는 이 길이를 B-A를 M등분한 거예요. 그것은 각각의 간격이 동일할 테니까 첨자 없이 그냥 델타 X라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하고 D 사이의 거리를 N등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분하다 보니까 각각의 소 구간의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하니까 첨자 없이 그냥 델타 Y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델타 X, 델타 Y는 각각의 요 간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의 간격이 다 델타 X, Y축은 다 델타 Y가 되고요. X축 간격은 다 델타 X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노란색 직사각형의 영역의 넓이는, 즉 RIJ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위의 사를 내려다보면 델타 AIJ라 쓰겠습니다. LA 약자를 쓴 것 뿐이고요. 얘는 당연히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델타 Y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이제 우리는 RIJ의 넓이를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생각이냐면 얘가 요 작은 RIJ 영역을 그림자 영역으로 갖는 공간 공면의 일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림자가 요 노란색 직사각형 RIJ 영역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공간상의 공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공간상의 공면을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서피스 약자를 써서 S 그리고 그림자 영역이 IJ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공면에서의 SIJ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공면에 얘를 서피스 약자를 써서 S라 쓰려고 하고요. 이 공면의 일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영역에서 이 펼쳐져 있는 그 공간의 일부분의 공면의 일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모두 다 더해 버릴 거거든요. 여기 있는 시그마가 다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 SIJ 영역을 하나만 딱 띄어서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좀 짧게 그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바닥에 있는 요 RIJ 영역을 그려서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이 영역이 RIJ 영역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요 끝점을 하나 잡도록 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뭐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요 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한 점에서 그림을 그리기 좋게 요 한 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요 점을 잡아도 되고 요 점 잡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점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즉 앞에서 많이 해왔던 것처럼 표본점을 하나 선택해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편에서 요 점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 점에서 이 한 점에서 잘 볼까요? 공면상에 요 점이 있죠.
그림사라 보면 조금 얘랑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볼게요. 자, 요 한 점에서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 가능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했었으니까 요 한 점에서 x에 대해서 편미분 계수를 구해봅니다. 그럼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역시 y에 대한 편미분 계수 이쪽 방향에, 즉 이 파란색 접선은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이고 초록색 접선은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이에요. 자, 그래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와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요 점을 포인트 P라 하겠습니다. 요 점에서, 즉 요 점을 P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얘가 만나는 점은 xi-1, yj-1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첨자를, 책에는 여기 ij로 표시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xi-1, yj-1로 표시할게요. 책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요 점 P에서 이렇게 여기로 가는 벡터, 이 파란색 벡터를 편의상 A 벡터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초록색 벡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벡터를 B 벡터라 놓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저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의 외적 벡터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 변은 파란색 A 벡터, 또 다른 변은 초록색 B 벡터에서 생기는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노란색 SIJ 영역의 넓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휘어진 곡면하고 어떤 평면하고 넓이가 같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림자 영역 RIJ 영역을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다면, 리미트를 붙인다는 건 그 뜻이에요. 아주 작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곡면에 약간 휘어진 곡면하고 그 한 점에 접하는 저평면하고 넓이가 매우 근사적으로 가까울 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우리가 델타 TIJ라 놔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곡면 SIJ의 넓이를 얘로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즉 원래는 SIJ 영역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신 델타 TIJ 영역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걸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SIJ가 이 공간에 펼쳐지는 곡면, 자, 우리 요 하나만 그림을 그리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공간에 펼쳐지는 어떤 이 하얀색 곡선의 XY 평면의 그림자가 이 직선이었다고 봅시다. 편의상.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펼쳐지는 곡면의 XY 평면의 그림자가 이 직선이었다고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간에 펼쳐지는 곡면에 XY 평면에 펼쳐지는 그림자 영역이 반듯한 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그림자가 이 직선이고 요거의 그림자도 이 직선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요 SIJ 영역의 넓이뿐만 아니라 이런 넓이들을 다 계산을 해서 모두 다 더하면 전체 곡면의 넓이 Area of S, 곡면 S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SIJ 넓이 하나하나를 다 구해서 더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대신 요 작게 만들어서 저평면의 넓이로 근사시켜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얘네들을 한 번은 i에 대해서 i가 1부터 m까지고 한 번은 또 j에 대해서 j가 1부터 n까지죠. 이제 sij 색깔 구별 없이 갈게요. 자, 이제 얘네들끼리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시그마를 취해도 비슷할 뿐이지 같진 않습니다. 즉 한 번은 j에 대해서 한 번은 i에 대해서 더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이 근사하다는 것을 등호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미트를 취해야겠죠. 더 잘게 쪼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리미트를 두 번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m을 무한대로 보내고 또 한 번은 n을 무한대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리미트를 한 번만 썼어요. 밑에다 첨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m, n 무한대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m을 무한대로 보내고 또 한 번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야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작은 부분의 곡면의 넓이들의 총합의 극한이니까
이 식의 좌변은 우리가 원했던 S의 넓이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얘네들이 곧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이제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델타 TIJ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얘네들은 리미트 시그마가 한 짝이 인테그랄 기호로 바뀔 텐데요. 그럼 얘는 더블 인테그랄, 그 다음에 DT란 얘기인데, 자, 그렇게 써갖고는 이 DT를 어떻게 계산할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델타 TIJ는 곧 보다시피 A 벡터하고 B 벡터를 이웃한 두 개의 벡터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잖아요. 따라서 A 벡터를 찾고 B 벡터를 찾아서 외적 벡터의 크기로 계산하면 좀 더 수월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A 벡터하고 B 벡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벡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바라봅시다. 왼쪽에서 바라본다면은, 자, 여기가 즉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왼쪽에서 이 공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양의 X축으로 보일 것이고, 이 세로축은 양의 Z축으로 보일 테고요. 파란색 벡터가 뭐 그림상으로 약간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아무나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벡터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A 벡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A 벡터를 우리가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A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생각해 볼까요?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는 I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는 여기가 K 벡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 간격을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요만큼이 델타 X예요. 요 간격 요만큼이 델타 Y고요. 왼쪽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당연히 왼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벡터가 요만큼의 간격인 델타 X잖아요. 자, 우리는 벡터는 평행이동 시킬 수 있어요. 여기다가 I 벡터를 델타 X만큼 늘리면 여기까지 오겠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의 늘리는 벡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즉 우리는 이 파란색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벡터를 우리가 두 개의 벡터의 합의 원리로 이용해서 계산해 보려고 해요. 아, 그림을 이렇게 내려서 그리니까 좀 이해하기 좀 어렵나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 그림하고 잘 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올려서 그려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이 파란색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X축 방향의 벡터와 즉 I 벡터의 적당한 상수배와 Z축 방향의 적당한 상수배를 해서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얘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해됐죠? 왜냐하면 이 벡터는요,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과 평행하게 되어 있는 벡터라서 저쪽 Y축 방향으로는 전혀 성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초록색 벡터는 I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델타 X만큼 늘리면 되죠. 그래서 얘가 델타 X I 벡터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 벡터는 이제 두 개를 더하려고 해요. 자, 요만큼을 더해서 힘의 합력 원리로부터 이 벡터, 초록색 벡터에다 요 벡터를 더하면 돼요. 자, 이제 요 벡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면 K 벡터에다가 델타 Z만큼, 요만큼의 높이가 델타 Z만큼 올라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 벡터는 K 벡터 곱하기 델타 Z예요. 델타 Z, 편의상 델타 Z라 씁시다. 그 다음에 K 벡터예요. 자, 그런데 이 델타 Z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는 이 A 벡터가 접선의 기울기 XZ 평면의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XZ 평면의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는 얘를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자,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만큼의 증가량이 델타 X, 요만큼의 증가량이 델타 Z를 한다면 마치 우리가 여기는 지금 Y좌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얘가 종속변수, 얘가 독립변수라 본다면 독립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속변수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죠. 평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값 정리로부터 우리는 X만 변하니까 원래 함수는 이변수 함수잖아요. Z equal fxy니까 X에 대한 적당한 편미분 xy 스타
yj 스타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편의상. 요 스타는 뭐냐면 마치 이 안에서 이게 평균값이고요. 평균값 정리 쓴 거예요. 요거는 미분계수와 같아지는 점이 이 스타 점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델타 Z 대신에 뭘 쓸 생각이냐면 얘를 1로 곱해버려요. 그 얘를 1로 곱해버리니까 당연히 델타 Z는 F 그 다음에 X 그리고 XI의 스타 YJ의 스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우리는 델타 Z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나서 이 초록색 벡터와 이 고동색으로 표시했던 벡터들의 합으로 이 파란색 벡터를 A 벡터로 놓은 거예요. A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자, 이제 델타 X 얘는 델타 X I 벡터와 플러스 델타 Z K 벡터가 되는데 델타 Z 대신에 평균값 정의로부터 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fx xi 스타 yj 스타 그리고 델타 x k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 그림선으로 나타나는 b 벡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b 벡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b 벡터 입장에서 본다. b 벡터는 여기다 그림을 여기 다 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b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정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여기가 y축으로 보일 것이고 여기는 여전히 z축으로 보일 텐데요. 자, 이 그림선을 약간 내려오게 그려놨습니다만 힘의 합력 원리를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위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처음부터 그림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곡면을 그릴 거 그랬네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두 벡터 이렇게 가는 두 개의 벡터 힘의 합력 원리로 이 대각선 벡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보면 요 간격이 델타 y니까 요 간격이 델타 y가 됐어요. 여전히 요만큼 올라간 것을 편의상 여기서도 그냥 델타 z라 써봅시다. 그러면은 얘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가는 벡터에다가 하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만큼 이게 y축 방향은 j 벡터잖아요. 그래서 델타 y j 벡터예요. 이만큼 가는 것은 델타 z k 벡터가 되는데 똑같은 위치죠. 이번에는 정면에서 바라봤으니까 x가 보이지 않죠. y가 독립변수, z가 종속변수였다라 본다면 얘와 비슷하게 델타 y분의 델타 z로 쓸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로부터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편의상 그냥 스타라 씁시다. 편의상 어차피 이런 점의 존재성을 보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z는 이 델타 y를 곱하겠습니다. 델타 z는 fy xi 스타 yj 스타 델타 y가 되는 점이 분명히 이렇게 되는 값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비벡터거든요. 비벡터는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더해버리면 돼요. 델타 y j 벡터에다가 델타 z k 벡터를 더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i가 없고요. 여기는 i가 없어요. 대신 j 쪽만 있으니까 델타 y j 요 옆에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얘처럼 fy xi의 스타 yj의 스타 그리고 델타 여기는 y입니다. 여기 델타 y로 되어 있어요. 델타 y. 그리고 이제 여기도 k 벡터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a 벡터를 ijk의 결합으로 여기는 j가 없고 여기는 i가 없어요. b 벡터를 역시 ijk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벡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거 지워도 되죠. 자, 이제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벡터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A 크로스 B를 계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한 방법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I, J, K잖아요. 자, 여기는 델타 X가 됐고요. 자, 여기는 제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fx만 쓰겠습니다. 이런 거 다 쓰지 말고 그냥 간결하게 쓰죠. 델타 x가 됐고요. 여기는 i가 없으니까 제로, 여기는 델타 y, 여기도 ij나 스타 다 떼어내고 그냥 간결하게 fi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y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외적 벡터 계산한 방법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외접 벡터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거 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fx 델타 x 델타 y. 자, 순서선을 표시할게요. 제1성분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2성분은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죠. 마이너스 fy 그 다음에 델타 x 델타 y가 됐습니다. 제3성분은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거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분은 델타 x 델타 y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델타 x 델타 y의 곱이 다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y 여기는 1 그리고 이제 바깥에다가 델타 x 델타 y의 곱을 바깥으로 빼냈고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y는 작은 영역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양수예요. 이제 요거의 크기를 구할 때 이건 양수니까 여기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그 다음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군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외접 벡터의 크기 이제 요게 델타 tij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에서 생기는 평행사변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외접 벡터의 크기가 평행사변의 넓이와 같으니까 이제 요 그림 지우고 외접 벡터를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영역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하고 리미트를 취한 것은 이 공간 그림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펼쳐진 공면 전체 넓이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지우고 여기다 다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적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본 결과 이제 델타 tij의 넓이는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벡터의 크기와 같은데요. 루트 자,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예요. 자, 제1성분이 마이너스 fx, 제2성분이 마이너스 fy, 제3성분이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fy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 얘는 크기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그냥 델타 x 델타 y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요런 모양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요 식에다가 얘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S는 다음같이 다시 쓸 수 있게 됐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그 다음에 델타 tij 대신에 얘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제곱하니까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xi 스타 이런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빼버린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 x 델타 y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이제 앞서 배웠던 것처럼 리미트 시그마 한 짝이 인터널 기호로 바뀝니다. 리미트 시그마 한 짝이 역시 인터널 기호로 바뀌니까 더블 인터널 영역 아까 요 바닥에 그림자 영역을 R이라 했었죠. 뭐 D라 표시해도 됩니다. 뭐 R이나 D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얘가 자연스럽게 이중적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여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내려오면서 썼습니다만 이렇게 첨자와 스타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미트도 안 쓰고 극한을 취했으니까 첨자 떼어내고 스타를 다 떼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델타는 D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중적분으로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z=fxy라는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이변수 함수가 x에 대해서도 편미분 가능하고 y에 대해서도 편미분 가능하며 각각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이 해서 영역 위에 떠 있는 공면의 표면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중적분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적분의 응용에서는 회전체의 건넓이를 구했지만 얘는 회전체가 아니라도 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일반화된 방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 일반화시켜 놓은 것은 요 다음 단원에서 벡터 미분적분학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fx, fy가 연속일 때 이변수 함수로 표현되는 이 공간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fx, fy는 첨자로 쓴 것을 라운드로 쓰면 이렇게 돼요. 뭐 이를 뒤에다 써든 앞에다 써든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간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시험에도 많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이론을 다 이해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여기 참고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 공식이 얼추 비슷하게 생겼죠. 이 공식이 얘랑 비교해 보면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다뤘던 얘는 공간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요. 얘는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유사성은 있지만 똑같은 개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1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 개의 꼭지점이 이렇게 주어지는 삼각형 영역 위에서 정의되는 이변수 함수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공간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지금 유도를 했으니까 이 공식에 맞춰서 이 적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살을 내려다본 영역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위의 살을 내려다본 영역이 적분 영역에 해당되거든요. 0,0이고요. 1,0이고 1,1이 여기네요. 1,0 그리고 1,1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 영역이 바로 R입니다. 자, 이 영역상에 위에 떠 있는 어떤 공면인데요. 이 공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공간의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 공면이 z-equal fxy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편미분 가난함수인지를 확인하고요. 그림자 영역만 알고 있다면 이 공식에다 대입하기만 하면 쉽게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그래프를 굳이 몰라도 그림자 영역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공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였었으니까 이제 더블 인테그랄 영역 이걸 R이라 놓겠습니다. R상에서 루트. 자, 이제 z-equal fxy 얘를 x에 대해서 편밀하면 2x 그리고 제곱을 해야 됩니다. 공식 자체에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f를 y에 대해서 편밀하면 2 역시 제곱을 해야 되고 1입니다. 반드시 1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dx dy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트 얘네들은 4x의 제곱 플러스 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dx dy가 되는군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얘는 지금 이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면 당연히 적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못할 건 아니지만 삼각찬이란 방법을 써야 되니까 번거로워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적분 순서를 잘 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x의 범위를 상수 범위로 보겠습니다. x의 범위를 상수 범위로 보니까 0부터 1까지로 보고요. x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y를 먼저 적분할 생각입니다. 4x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고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자, 이제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영역이 아니니까 한쪽을 상수 범위로 봤다면 다른 한쪽은 변수 범위가 되죠. 인, 아웃을 따질 겁니다. 들어가는 선은 0이고 나오는 선은 y, x를 통과해서 나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안쪽을 적분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안에는 y에 대해 적분할 때 얘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버리겠습니다. 1을 0부터 x까지 적분하니까 x dx가 되고요. 자, 이제는 아까는 x를 먼저 적분하려고 했다면 삼각찬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y를 먼저 적분하고 나서 보니까 루트 안에가 x에 관한 2차식이고 루트 바깥에가 1차식이니까 단순한 치환적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루트 전체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4x의 제곱 플러스 5를 t라 놓을까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4x의 제곱 플러스 5는 이퀄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좌변 미분하죠. 8x dx 여기는 2t dt 같이 됐습니다. 자, 정돈하니까 x dx는 양변 2로 나눴죠. 그래서 4분의 1 t dt가 됐습니다. 구간은 직접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전체를 t로 놨고요. x dx는 4분의 1 t dt예요. 4분의 1 바깥으로 나가고 t의 제곱 dt가 됐습니다. x가 0일 때 대하는 t는 루트 5가 될 것이고 x가 1일 때 대하는 t는 5에다가 4를 더하니까 9, 9의 루트니까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예, 됐죠? x가 1이거든요. 그럼 9의 루트니까 3입니다. 자, 이제 요걸 계산하죠. t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t의 3승이고요. 3분의 1, 4분의 1 있으니까 12분의 1 그리고 t의 3승 그리고 구간 이제 시점은 루트 5, 종점은 3입니다. 그래서 12분의 1이고요. 3의 3승입니다. 27 마이너스
루트 5를 3번 곱하면 5 루트 5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영역 위에 정의된 함수의 표면적은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예제 1번이 이해됐으면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볼까요? 평면 Z=9 아래 놓여 있는 포물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예제 1번은 아예 그림자 영역을 문제에서 가르쳐 줬어요. 여기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고, 그리고 피적분함수, 즉 우리가 떠 있는 공면이 Z=X제곱 더하기 2y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문제요. X제곱 더하기 2y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역을 가르쳐 주고 함수도 있으니까 그림을 몰라도 그냥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요, 함수는 가르쳐 줬는데 그림자 영역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반드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XY 평면에 그 그림자 비쳤을 때 그 그림자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알아야 그 영역 안에서 이 함수를, 이런 꼴의 함수를 적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예문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Z=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원포울면입니다. 이런 원포울면이에요. 자, 이제 꼭지점은 원점에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이렇게 위로 그릇 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 Z=9는 수평평면입니다. Z=9는 수평평면이에요. 자, 그래서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9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Z=9는 수평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원포울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포울면과 Z=9가 만나서 생기는 공통교소는 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면이 바로 Z=X제곱 플러스 Y의 접이에요. 두 식을 같이 놓고 풀면은요, 공통 교선이 생기거든요. 여기다 Z 대신 9를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9라는 얘기니까 위에서 봤을 때 얘는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그대로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그려지는 것을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얘가 반지름이 3이 되는 원판이거든요. 이 원판 내부 안에 있는 Z=9 아래 놓이는 포물면 부분의 넓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아래쪽이에요. 이때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뚜껑도 있어야 돼요. 근데 둘러싸여 있다는 표현하지 않고 Z=9 아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의 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칠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구멍 뻥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만약에 뚜껑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둘러싸여 있는 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경계공면이라든 표현이 있다든지 아니면 Z=9와 Z=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겉면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위에 뚜껑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폐곡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래에 놓이는 포물면이라 한다면 이 겉의 면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잘랐을 때 원래는 얘가 계속 뻗어 올라가거든요. 그림이. 근데 얘를 잘라서 그 아래만 계산하였으니까 이 그림자 영역 안에 있는 이 위에 떠 있는 공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대략 그림이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예제 1번은 굳이 공간 그래프를 몰라도 됐지만 예제 2번은 그림자 영역을 따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영역 R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2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영역 R상에서 위에 떠 있는 함수가 이거예요. 얘를 미분하죠? 2x 전체의 제곱 플러스 얘를 미분하죠. y에 대해서 표현하니까 2y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fx의 제곱 더하기 fi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x dy입니다. 정돈해 보니까 영역 R상에서 루트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죠. 4.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1 dx dy입니다. 자, 위의 살을 내려다본 영역을 잘 보면 영역 R은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판 내부 영역을 말합니다. 적분 영역이 원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피적분함수 안에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이 이중적분은 극좌표 변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극좌표 변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순서만 잘 정돈해서 계산하면 됐었던 문제라면 지금은 앞서 배웠던 이중적분의 극좌표 변화를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의 산을 들여다봤을 때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판 내부 영역입니다. 이것이 영역 R이거든요. 자, 그래서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고요.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은 한 바퀴 빙 도니까 0부터 2파이가 됐습니다. 이제 루트 4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고요. r제곱 그리고 플러스 1 그리고 직교좌표계에서의 dx dy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값에 대하는 극좌표계에서는 r dr d세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r 빠뜨리면 안 됩니다. r 그리고 dr d세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어디를 봐도 피적분함수 어디를 봐도 세타가 없고요. 구간도 상수니까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각각의 적분의 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0부터 2파이 d세타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루트 4r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r dr입니다. 앞에서 했던 문제와 비슷해졌네요. 루트 안에가 2차식이고 바깥에가 1차식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치환적분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4r의 제곱 플러스 1을 우리가 t라 놓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하죠. 4r의 제곱 플러스 1은 이퀄 t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 미분하죠. 8r 그리고 dr 우변 미분하죠. 2t dt입니다. 자, 구간은 직접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적분해봤자 피적분하면서 1이면 구간의 길이와 같으니까 2파이가 될 것이고, 자, 이제 뒤는 치환적분을 시도를 합니다. 루트 전체를 t로 놨습니다. 그리고 rdr을 계산해 보니까 rdr은 요것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8분의 2니까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8분의 1 그리고 8분의 2인데 약분하면 4분의 1 tdt, t가 하나 더 있으니까 tdt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구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정적분 치환하면 구간도 바꿔야 돼요. r이 0일 때 대하는 t의 값은 1입니다. r이 3일 때죠. 3, 3, 9, 4, 9, 36 더하기 37이 루트 37이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r이 0일 때 루트 1은 1이에요. r이 3일 때 3, 3은 9, 9, 4, 9, 36, 1이니까 37, 루트 37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 약분됐죠? 2분의 8가 됐고요. 이거 적분하면 3분의 t의 3승 그리고 구간 1부터 루트 37입니다. 자, 2, 3, 6분의 8가 되고요. 루트 37을 3번 곱하면 37 루트 37이 되고요. 1의 3승 해봤자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도 이와 같이 건널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예제 1번과 예제 2번의 차이점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예제 1번은 그림자 영역이 주어져 있으니까 공간 그래프를 몰라도 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예제 2번은 그림자 영역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 영역을 찾아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단한 공면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건널비를 구하려고 할 때도 그림자 영역을 알려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림자 영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됐죠?